2019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길진복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어요. 앞에서 총평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실전을 위한 연습이니까 내 약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요, 총평 부분에서 했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그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늘 나오는 유형이죠. 항상 1번 문제는 뭐 똑같습니다. 학평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간에 제시되는 이 자료의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디자인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결국 형태는 비슷해요. 유물을 골라라 이거예요. 유물 골라라. 그러면 어떤 유물을 고르라고 하는지 한번 키워드를 찾아보도록 하죠. 자, 박물관 전시실 안내 그 판이 붙어 있네요. 일본 열도의 신석기 시대. 자, 일본 열도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이 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힌트가 또 나와 있어요.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있거나 형태가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쉽게 여러분들 설사 이게 뭔지를 몰라도 이 설명만 보고도 아마 답이 딱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문제 푸는 센스라고 하죠. 자, 그럼 밑에 있는 토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밑에가 이렇게 뾰족하고요. 빗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토기가 바로 이 토기겠죠. 이거는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 무늬 토기. 정답은 아니죠. 1번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가 쫙 들어가 있는 원통 모양의 토기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랴오호강 유역의 훙산 문화에서 나오는 토기죠. 따라서 역시 일본의 토기가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모양인데 뾰족뾰족한 무늬가 인상적입니다. 뾰족뾰족한 모양이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불꽃 모양의 형태로 나타난 토기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하죠. 이 조몬은 새끼줄 무늬라는 뜻입니다. 새끼줄 무늬. 그래서 새끼줄 무늬 혹은 불꽃 모양으로 토기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이다. 1번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이렇게 넓은 원반형의 접시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황허강 중류 유역의 양사오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이요. 5번은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죠.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출토된 허무두 돼지 그림 모양의 토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유물 사진들 전부 다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1번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지도 그리고 교과서에 나타난 사진을 서로 연결시켜서 파악해 넣을 필요가 있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다. 어렵지 않게 풀어봤습니다. 일본의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를 찾아봤고요.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가승려가 활동한 시기의 동아시아 불교. 자, 불교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이 그림은 일본에 도착한 당의 승려. 자, 당나라 승려인데요. 일본에 건너간 승려라고 합니다. 자, 일본 불교계로부터 환영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대요. 일본 견당사 일행의 요청을 받고 일본으로 건너간 당나라의 승려는 가는 계율을 전수하는 권한을 받았다. 계율을 전수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갔고 당나라 출신이다라는 키워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누굴까요? 자,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가가 누구냐? 라는 걸 물어보면 참 좋을 텐데 이 가가 활동한 시기의 동아시아 불교의 상황,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의 학교 시험 3주 완성 강의를 들은 친구라면 어렵지 않게 씩 웃으면서 답을 골랐을 거예요. 선생님이 3주 완성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이 불교에서 승려를 주고 시기를 고르는 문제 혹은 이 불교에서 어떤 문화재를 제시하고 승려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승려가 3명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자, 먼저
7세기에 당나라의 현장이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왔죠. 이 현장이라는 승려가 나올 때 꼭 같이 나오는 문화재가 하나 있다고 했었죠. 그것이 바로 뭐냐? 대안탑이라는 문화재입니다. 대안탑. 현장에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죠. 7세기를 대표하는 승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나라 승려입니다. 자, 8세기에도 당나라 승려가 한 명 있어요. 감진이라는 승려입니다. 감진. 이 8세기의 감진은요,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계율을 전수한 승려죠. 이 감진과 늘 연결지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불교 문화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일본의 도다이사입니다. 도다이사. 도다이사가 만들어진 시기와 감진이 활동한 시기가 겹치거든요. 감진 도다이사 짝꿍이에요. 현장 대안탑 짝꿍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9세기에 활동한 일본 승려 엔닌이 있습니다. 엔닌. 이 엔닌은 뭐랑 짝꿍이냐? 엔닌은 신라의 장보고가 당나라에 건너가서 세운 사찰인 적산 법화원. 이 적산 법화원에서 엔닌이 머물면서 장보고에게 쓴 감사의 편지도 역시 문제의 단걸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삼주한성 강의에서 이 세 승려와 이 문화재들을 엮어서 시기별로 꼭 묶어서 파악해둬라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걸 본 친구라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일본의 계율을 전해준 당나라 승려, 바로 감진이죠. 이 가는 감진입니다. 그리고 이 감진이 활동한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불교의 상황. 자, 선지를 볼까요? 1번, 도다이사 창건. 이게 8세기예요. 8세기. 일본이죠. 일본의 나라 시대입니다. 따라서 정답 1번이에요. 예. 이 감진과 도다이사를 엮는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감진 도다이사는 굉장히 이 학평 모의고사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구나라는 것도 여러분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정답 1번이에요. 자, 이번에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시기는 언제냐? 이건 6세기죠. 6세기. 자, 그리고 3번에 달마가 중국의 선종을 전한 시기, 남북조 시대. 6세기입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그리고 4번에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시기. 자, 해자가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것은 언제냐? 6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토쿠 태자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죠. 자, 윙강 석굴 사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이 중국의 북위입니다. 북위에서 만들었고요. 5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불교의 모습을 파악해둘 필요도 있는데, 특히 자주 나오는 거, 이 불교의 시기 묻는 문제에서 승려를 주고 자주 나오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도다이사와 감진이라는 거. 그리고 도다이사뿐만 아니라 적산 법화원과 엔닌, 그리고 대안탑과 현장도 같이 연결지어서 파악해 두라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1번.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시기 묻는 문제. 자, 2번 문제 풀어봤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황제가 누군지를 파악해 봐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황제의 명으로 대월지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장건. 사실상 이 장건이 이 황제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장건이 대월지에 갔다 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장건이 갔다 와서 이렇게 황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대월지와 장건만 봐도 이 황제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이 황제는 바로 누구냐? 한무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1단원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시황제, 한무제, 그리고 흉노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왜? 1단원에서 문제 낼 만한 확실한 건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유물 고르는 문제와 더불어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진시황제, 한무제, 그리고 흉노입니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무제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무제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장건입니다. 사실 한무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9년제도 실시했고, 뭐 소금과 철의 전매제 이런 것들. 근데 한무제만을 특정 짓는 고유 명사가 바로 이 장건이거든요. 그래서 장건과 한무제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한무제 문제에서 장건은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건만 보면 한무제구나, 흉노를 정벌했던 바로 그 한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장건이 바로 흉노 원정을 위해서 대월지에 파견이 되었던 거거든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 동맹 맺는 건 실패했지만 결국 이 장건의 파견으로 인해서 비단길이 개척이 되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지를 볼게요. 이 밑줄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사고전서를 편찬했다. 사고전서는 중국의 역대 기록들을 총망라한 대규모의 문헌 편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죠. 일본의 이 사고전서는 청나라 건륭제 때 일이고요. 이번에 분서갱유. 이 분서갱유는 한무제 장건과 필적하는 진시황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서갱유는 진시황제죠. 진시황제와 한무제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이 두 황제의 업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분서갱유는 진시황제고요. 고조선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정복군주 한무제의 대표적인 업적이죠. 한무제는 고조선도 멸망시켰고요. 남비에 또 멸망시켰습니다. 자, 4번에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옮긴 황제는 쿠빌라이, 원세조 쿠빌라이고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토벌한 대표적인 왕은 2명 있습니다. 고려의 창왕이 있고요. 조선의 세종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세종이 좀 더 비중이 있게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무제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항해를 추진한 왕조. 자, 항해를 추진한 왕조. 그럼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표는 정화. 자, 정화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화의 항해. 그리고 영락제가 또 나오네요. 영락제. 영락제가 누굽니까? 명나라의 3대 황제죠. 이 정화가 바로 어떤 인물이죠?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대규모의 항해에 나섰던 환관 출신의 제독입니다. 예, 그래서 영락제의 명을 받아서 항해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아프리카 동쪽 해안까지 닿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항해였죠. 자, 그러면 이 왕조는 무슨 왕조겠습니까? 바로 명나라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명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동법. 자, 대동법은요,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된 제도였죠. 따라서 이건 조선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아니고요. 이번에 다이카. 이 다이카는 이미 이름부터 일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카 계신 645년 일본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을 조금 낚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정은제, 은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 명나라도 은으로 세금 내는 제도를 실시했었거든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지정은제는 청나라입니다. 명나라 때는 일조편법이죠. 장거정이 일조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정은제는 청나라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4번에 산킨코타이. 역시 일본 냄새. 예, 이건 에도막부입니다. 에도막부. 일본의 에도막부. 자, 그럼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감합을 발급하였다. 이 감합무역 역시 명나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감합무역은요, 이 감합이 이제 명나라가 일종의 이제 조공무역을 허가하는 무역 허가증으로 발급을 한 건데요. 무로마치 막부가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이 감합무역을 했었죠.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 명나라한테 정식으로 책봉을 받고 이 감합무역을 했습니다. 자, 감합무역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느냐? 15세기 초에 시작이 돼서요.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6세기 중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잠깐 중단되기도 했지만 대략적으로 요 시기에 감합무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감합무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뭐 동아시아의 상황이 어떠냐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 중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합무역, 명나라 그리고 이 감합무역이 실시된 시기 무로마치 막부와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감합무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 자, 이번엔 통치 체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가의 원성왕. 자, 원성왕이라고 하니까 뭔가 우리나라 같은데 원성왕이란 이름은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독서 상품. 이 독서 상품이 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독서 상품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춘추자 시전 얘기 문선 등등 여러 가지 유교 경전, 논어 효경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밝은 자를 상품, 그리고 중품, 그리고 하품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독서 상품과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독서 상품과를 가지고 이 가국가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겠어요. 이 독서 상품과 뭡니까 이거?
이거 과거 제도와 비슷하게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어디의 제도죠? 바로 그렇죠. 신라의 제도였죠. 신라의 제도입니다. 독서 3품과 국학 졸업 대상자들을 이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서 성적이 우수한 자들을 관리로 채용하려는. 하지만 이 독서 3품과가 신라 시대에 제대로 실시가 못 됐죠. 왜? 신라는 골품제도라는 굉장히 뿌리 깊은 신분제도가 있어서 이 신분제도의 영향으로부터 관리 채용이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실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신라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국학. 자, 국학을 설립했다. 신라가 국학 설립했어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독서 3품과 누구 대상으로? 국학 졸업 예정자.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국학 누가 만들었습니까? 통일신라의 신문학 때 국학을 만들었죠. 태학이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태학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국자감, 고려의 국자감, 그리고 수당 이후에 이제 중국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 그리고 조선은 성균관이죠. 국학은 신라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이관팔성제는 일본입니다. 일본. 이관팔성제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율령 체제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이제 뭐 신기관, 태정관 이런 것도 이제 기존에 기출에 있는데 이번에 수능에서는 탄정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관팔성제도 단순히 이관팔성제 그리고 신기관, 태정관까지만 파악하면은 웬만한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심도 깊게 여러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둬야겠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에 정당성 아래 좌사정, 우사정을 둔 것은 발해죠. 발해.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실시하되 약간 독자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해 율령 체제 얘기할 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정책을 심의하는 문화성을 설치했다. 문화성은 삼성 육부제 3성 중에 하나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입니다. 이게 이제 수당대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5번에 삼공구경의 관료를 두고 업무를 담당하겠다. 이 삼공구경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인물은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때 이 삼공구경이 중앙관료제도로서 정착이 되죠. 정답은 그래서 신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요. 자, 5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그럼 가국가가 뭔지를 봐야겠는데요. 여기 근사한시가 나와 있습니다. 참, 선생님은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독창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게 동아시아사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어쨌든 출제되는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하거든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실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근데 이거를 얼마나 세련되고 독창적으로 멋있는 디자인으로 이걸 문제를 이렇게 딱 낼 수가 있는 이걸 가지고 사실 출제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를 딱 보고 두보가 누구지? 물론 이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는 두보만 보고 가가 이 나라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두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보가 지은 이 시는 가가 설치 안서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도호부입니다. 도호부. 두보가 핵심이 아니에요. 도호부입니다. 자, 도호부.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수도 장안. 장안이 수도래. 장안이 수도고 도호부라는 지방행정구역을 설치했던 나라구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 가는 정복한 변경의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종 때부터 안서도호부를 열어 도호부. 자, 이 가는 어떤 나라일까요? 태종이 나와 있고 도호부가 있고 수도가 장안. 이거 어디죠?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당나라는 6개의 도호부를 설치했었죠. 그렇죠? 당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설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당나라가 도호부를 설치하고 변방의 민족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이 정책을 바로 무슨 정책이라고 하느냐? 기미정책이라고 하죠. 기미정책. 말 곱비와 굴레를 씌우듯이 이민족을 간접적으로 그 지역 출신의 이민족을 수장으로 두고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이 기미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기미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도호부입니다. 도호부. 자, 그래서 이 당나라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골라보도록 하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위구르의 화본공주를 당나라가 파견했다. 이거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위구르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도 파견을 했느냐? 돌궐. 대표적인 북방 민족 돌궐, 그리고 토번,
이런 데도 파견을 했어요. 돌궐, 토번, 위구르 이렇게 파견을 했죠. 특히 이제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 화본공주가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교류 부분이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화본공주를 이런 이민족에게 시집을 보냈구나. 그래서 황실의 여인을 시집을 보냄으로써 이민족과의 평화를 도모했던 그 목적으로 이제 보내진 공주가 바로 화본공주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한 나라는 조선이죠. 조선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근대화 정책에 개화 정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 조선을 침략하여 군신관계를 맺은 나라는 청나라죠. 병자호란입니다. 조선이 군신관계 우를 거부하자 태종 홍타이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삼전도의 굴욕을 통해 군신관계를 맺었죠. 4번에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한 나라는 송나라죠. 송나라 연운 16주를 두고 갈등하다 결국 연운 16주 못 찾고 전연의 맹약 맺었습니다. 자 5번에 금으로 만든 인장을 외의 노국왕에게 하사하였다. 이때 이 외의 노국왕에게 하사한 도장에 뭐라고 써있냐? 한위노국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이게 1세기예요. 그럼 이거 도장 준 나라 어디냐? 한위노국왕,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근데 전한이 아니라 후한이에요. 후한의 광무제 때 이 노국, 외가 일본이죠. 일본에 있던 소국인 노국의 왕에게 하사한 금도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일본의 노국왕이 중국의 한나라 광무제로부터 책봉 비슷한 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대관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가인물이 누군지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서양 문물을 전한 유럽인들. 그래서 가가 나와 있고 아담 샬 벨테브레이, 윌리엄 애덤스 나와 있죠. 자, 아담 샬은 누구냐? 아담 샬은 명말에서 청초에 활동한 인물이고요. 특히 이 시언역이라는 역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이름이 알려져 있죠. 시언역, 아담 샬과 시언역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이 벨테브레이, 이 벨테브레이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이 네덜란드에서 조선으로 표류한, 원래는 이제 일본을 가다가 조선으로 표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각종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했다. 훈련도 가면서 일을 했었죠. 벨테브레이.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애덤스. 이 윌리엄 애덤스는요, 에도 막부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가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말기에 활약한 명나라 때 활동을 했다고 해요.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다. 예수회 소속. 예수회는 이제 가톨릭 선교단체죠. 천주교 선교단체입니다. 자, 가는 명나라에 머물면서 황제 신임을 받았고요. 핵심 키워드는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천주실의 그리고 기하원본 번역. 자, 천주실의 기하원본 이러면 뭐 게임 끝이죠. 바로 누굽니까? 마테오 리치죠. 마테오 리치. 자, 서양 선교사 중에 가장 문제 내기 쉬운 게 바로 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한 일이 제일 많아요. 네, 교과서에. 천주시리를 저술하고 기하원본을 서광계와 함께 번역을 했고요. 또 하나, 이 마테오 리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2번이 되겠습니다. 세계지도, 고려 만국전도를 제작한 인물, 바로 마테오 리치. 선교사 문제 나올 때 빠지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테오 리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에 시언역 편차. 아까 시언역 아담 샬 얘기했었죠. 아담 샬. 이거 아담 샬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사서오경 외훈을 간행했다. 사서오경 외훈. 사서오경은 유경전이에요. 유교경전을 일본어로 훈 번역하고 해설했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거 누굽니까? 이거는 조선의 성리학자 강한과 교류했던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죠. 후지와라 세이카. 사서오경 외훈. 성리학을 일본어로 소개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에 일본의 조총을 처음으로 전한 건 포르투갈 상인이 되겠습니다. 포르투갈 상인이요. 일본은 센고쿠 시대에 조총을 전했고요. 5번에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을 설계했다.
요거 이제 많이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원명어는 이제 황실의 정원이죠. 이거 청나라 때 일인데 서양식 건물을 설계한 인물은 카스틸레오네. 역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이자 이 궁정화가로 활약을 했었어요. 청나라에서. 그래서 막 권륭제 초상화도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 권륭제 젊은 시절 초상화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모 축구 선수를 닮았습니다. 아무튼 자,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 이거 카스틸레오네라는 선교사. 정답은 2번이다. 고려만국전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인구이동의 배경으로. 자, 인구이동 문제네요. 인구이동. 자, 인구이동은요. 역시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인구이동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가 5호의 남하와 동진의 공국.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도해인입니다. 도해인. 이제 한반도나 중국 남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야마토 정권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인구 이동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하에 큰 난리가 났대요. 뭔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는데. 자, 강동이 좀 평양했다. 자, 중원에서 피란을 간대요. 그 남쪽으로 갔대. 남쪽. 그럼 북에서 남으로 이동한 거네. 그렇죠? 창장강 건너요. 창장강 건넜어. 그러면 이제 뭐야? 중국 북부에서 창장강 건너서 강남 지방으로 이주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자, 낭야왕 사마예. 자, 성이 사마씨입니다. 이름이 예예요. 사마씨. 사씨가 아니에요. 사마씨입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자와 준수한 자를 밝히더라. 중략. 자, 핵심은 이겁니다. 동진. 사마예가 동진이었구나. 동진. 서진에서 동진.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이 인구 이동의 배경을 묻는 거니까 왜 서진이 강남 지방으로 피신해서 동진이 됐죠? 이유는 뭡니까?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죠. 바로 뭐예요? 5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5호. 흉노, 선비, 저, 갈, 강족으로 이루어진 5개의 북방 민족을 5호라고 불렀죠. 호가 오랑캐호자입니다. 오랑캐호. 이 5호가 화북지방으로 남아하니까 화북지방에 중심을 두고 있던 서진이 그에 밀려서 강남지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동진입니다. 동진.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일본의 백강전투. 이 백강전투는 백제가 멸망한 다음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일본의 이 야마토 정권에서 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한 사건이었죠.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한 나라는 조선시대고요. 부여족의 일부가 졸본으로 남하해서 고구려를 건국을 했죠. 주몽 세력이. 그리고 고구려 여민이 중심 발해가 건국된 것은 고구려 멸망 이후입니다. 예, 따라서 이 제시된 차례와 크게 상관이 없죠. 5호의 남하와 동진의 수립. 5호와 동진 같이 연결지어서 중요한 키워드니까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9번 보겠습니다. 가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학문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가 많이 나오죠.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요 세 개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좀 더 얘기하자면 뭐 난학이라든지 국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왠지 셋 중에 하나 같은 냄새가 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자. 일단 주자에서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중요한 키워드죠. 자, 주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선생은 주자가 집대성한 여기 또 이제 안양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죠. 안양. 바로 이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 소개한 인물이죠. 안양. 자, 안양 선생은 주자가 집대성한 가를 인도하고 진흥시켜 우리나라가 가의 종주가 되셨다. 자, 그러니까 주자가 집대성한 학문이 뭐냐를 묻는 건데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성리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 수행을 통한 해탈 윤회. 자, 해탈 윤회. 요거는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키워드죠.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 정비에 기여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야시 라잔입니다. 하야시 라잔. 이 하야시 라잔이라는 인물이 활동을 하면서 에도 막부가 제도와 의례 정비를 성리학에 기반해서 이걸 정비를 한 거예요. 이 하야시 라잔이 누구냐? 앞서 이제 사서오경 외운의 저자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후지와라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 제자입니다. 하야시 라잔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일본에서 이 에도 막부의 관학으로서 성리학이 인정은 받습니다만 일본에서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성리학이 널리 침투를 했다 못했다. 뭘까요?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불교와 그리고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은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에도幕府의 제도와 의례 정비를 기여하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학문으로서만 그쳤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디귿. 자, 주나라 때 실시된 봉건제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 주나라 때는 성리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이 봉건제는 종법 질서에 기반을 해서 종법 질서. 그래서 장자의 가문이 가장 종주로서 딱 위에 있고 나머지 차남 이하가 이제 제후가 되는. 그래서 장자가 계속 이제 왕자리를 세습을 하고 나머지 차남 이하는 제후가 돼서 이제 분봉을 받는 그런 질서가 이제 봉건제죠. 봉건제. 따라서 성리학이랑은 큰 관련이 없고요. 자, 거경궁리와 경물치지 이것도 이제 성리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줘. 성리학의 수행법입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신 전쟁,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자, 어떤 전쟁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동아시아사에서 주요 전쟁으로 다루는 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삼국통일 전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뒤로 쭉 가면 이제 뭐 고려의 이런 약종 대외 전쟁들, 뭐 거란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임진왜란과 호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자,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자, 어떤 전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기원이 사헌사 서장관으로 명예 갔는데 외적의 침입. 자, 외적이 침입을 했어요. 외적의 침입으로 조선. 이거 뭐 게임 끝났죠, 그쵸? 외적.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병부상서 석성이 이거를 황제에게 아뢰했다. 그래서 선조가 머물고 있는 행제소를 지키겠다. 이게 선조, 조선의 왕이 선조죠. 그래서 명예사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책봉해서 왕으로 삼았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러한 봉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전쟁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선조, 그리고 외적, 뭐 조선. 이거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자, 16세기 말에 일어난 1592년부터 7년 동안 1598년까지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걸 옳지 않은 거. 자, 골라보도록 하죠. 1번. 명나라 재정이 악화되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요동반도, 랴오뚱반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참가를 하죠. 따라서 재정이 악화됐습니다. 가뜩이나 이때 이제 명나라 황제 만력제, 진짜 중국 역사 속에서 무능한 황제 끝판왕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만력제가 집권하면서 가뜩이나 상황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재정 악화된 거 맞고요. 이번에 여진족이 후금을 건국하는 계기가 된 거 맞죠? 맞으니까 답은 아닙니다.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급성장해서 후금을 건국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히미코의 야마타이국. 자, 히미코의 야마타이국이 강성한 시기는 언제냐? 이거 3세기. 이때 히미코가요, 중국에서 책봉받습니다. 뭐라고 책봉받느냐? 친위외왕. 아까 한위 노구광이 1세기에 후한 광무제가 이제 책봉을 한 거죠. 히미코는요, 3세기에 위초고, 중국의 삼국지 아시죠, 여러분? 삼국지의 그 위나라, 조씨의 위나라로부터 친위외왕이라는 책봉을 히미코가 받습니다. 이게 언제? 3세기, 200년대. 시기적으로 안 맞죠? 임진왜란 16세기인데, 이거 3세기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이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옳지 않은 거니까. 자, 그리고 4번에 일본에서 도자기 제작 기술이 발전했죠. 이때 이삼평. 조선의 도공 이삼평이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의 도자기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5번에 조선의 인구가 크게 줄고 국토. 이건 뭐 당연하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히미코. 3세기. 아까 한위 노궁왕 그 금인 그거와 더불어서 히미코의 야마타이국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위외왕, 한위 노궁왕. 이렇게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전쟁이 나오네요. 밑줄친 전쟁.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관련된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귀국에서는 아편. 자, 아편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아편을 금지했다. 아편이 해롭음을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의 해를 가는 물건을 금지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거 가지고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임칙서가 영국에게. 아편 임칙서 영국. 다 나왔죠? 이것 때문에 벌어진 전쟁, 바로 무슨 전쟁일까요? 아편 전쟁인데요. 몇 차 아편 전쟁이냐? 1차입니다. 1차.
자, 1차는 언제 일어났죠? 1840년에 일어났습니다. 1840년. 자, 2차 아편전쟁은 이제 에로우 사건 얘기가 나와야겠죠? 이건 1차 아편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투신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배경.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배경이 된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편전쟁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군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이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을 하죠.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이번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 난징 조약이 이제 1842년에 체결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1차 아편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콩을 할양하고 중국의 이 청나라의 관세 자주권이 상실되고요. 그리고 상하이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는 등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공행이 광저우에 있었던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하는 이런 상인 조합인데 이 공행이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나라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죠. 사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단순히 난징 조약의 원인 되었다가 이제 선지가 나는데 보통은 이게 이제 수능이나 아니면 3학년 학평 내지 모평이었으면은 밑줄 친 전쟁으로 인한 결과로 옳은 것에서 이제 난징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또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근대사에 들어와서 나오는 여러 가지 조약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조약들은요. 항상 선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홍콩을 할양했다. 상하이 등 5개 항구를 개항했다. 뭐 공행이 표시했다. 이런 거. 난징 조약. 1차 아편 전쟁 딱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도록 많이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건 뭐 쉽죠, 그렇죠? 난징 조약이 뭔지는 몰라도 되니까. 난징 조약이 체결됐다까지만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에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는 계기가 된 것은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청일 전쟁 결과죠. 동학농민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거는 아편 전쟁이 아니라 청일 전쟁이죠. 청일 전쟁. 그리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을사조약. 그리고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배경에 러일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일본이 을사조약을 체결해서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난징조약이에요. 1차 아편전쟁.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이 시기 문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소위 말해 극혐하는 문제입니다. 극혐. 자,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한번 보죠. 자, 서손영. 자, 거란의 장군입니다. 서손영이 고려가 자기네 영역을 침범했다고 문책하자. 서희 나왔네. 서희. 자, 그래서 요게 언제? 이게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때구나. 거란의 1차 침입. 이게 언제냐? 이게 언제입니까? 10세기 말입니다. 10세기 말. 자, 전근 대부분은요. 구체적인 뭐 연도를 알면 좋죠. 근데 이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세기 정도만 알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몇 세기 무슨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알면은 이런 시기 묻는 문제 웬만하면 안 틀려요. 예. 그리고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 이제 주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고요. 예. 자, 그래서 거란 1차 침입이구나 알 수 있고요. 자, 나는 이제 몽골이 나오네. 몽골이 나오는데 자, 일본에 이르러서 다자이후를 공격하려 했는데 폭풍이 불었답니다. 실패했대요. 이거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골의 일본 원정.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몽연합군이죠. 이건 언제입니까? 이건 언제죠? 이거는 13세기, 120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를 고르면 되겠어요. 자,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온인의 난은요, 일본의 센고쿠 시대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죠. 온인의 난은 15세기입니다. 15세기. 따라서 아니고요. 이번에 토목보에서 명나라 황제가 몽골에게 포로로 잡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오이라트에게. 이거 언제냐? 15세기입니다. 15세기. 여기 1, 2번 또 둘 다 15세기. 1400년대고요. 강화도주야. 강화도주가 언제니까? 1876년이죠. 1876년이고 장거정은 1500년대 16세기에 활동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윤관이 동북구성은 여진족이죠. 여진족을 정벌하고 쌓은 거.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2세기, 1100년대입니다. 1100년대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이게 몇 세기라고 했죠? 10세기. 이거 몇 세기입니까? 이게 13세기잖아요. 13세기. 1200년대. 그쵸? 그러니까 12세기. 5번이 정답이겠죠. 이거는 사실 그쵸? 예. 이거는 한국사
문제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선지가 물론 동아시아사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한국사 지식이 굉장히 이제 있는 친구는 5번 어렵지 않게 골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5번이에요. 가나 사이 시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데 세기별로 주요 사건들을 파악하면 이런 문제 안 틀립니다. 세기별. 정근대는 세기별로 주요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꼭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13번입니다. 가왕주에 대한 설명. 자, 5.3개. 5.3개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죠. 5.3개가 산하이관을 지키고 있을 때 이자성이 나왔습니다. 이자성의 반란, 명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사건이죠. 그래서 5.3개가 산하이관을 열어서 가의 군사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5.3개가 반란을 나중에 일으켰다고 하네요. 5.3개는 명나라 장군이에요. 명나라 장군인데 명나라가 멸망하는 거 보고 산하이관을 오픈하죠. 이 산하이관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중원 본토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여길 지키고 있던 5.3개가 문을 활짝 열어서 얘네들을 끌고 온 거예요. 얘네들은 누굽니까? 바로 중원 침략을 노리고 있던 청나라죠. 청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5.3개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이건 뭐죠? 바로 3번의 난이 되겠습니다. 3번의 난. 이게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7세기 3번의 난. 자, 그러면 청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죠. 1번. 자, 균전제. 자, 여러분 균전제는요. 북위 때 처음 실시가 돼서요. 당나라 때까지 이게 시행이 됩니다. 북위에서 당. 따라서 청나라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 팔기제. 이 팔기제가 이제 청나라의 이전인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본격적으로 실시한 여진족의 고유제도를 조금 변형해서 만든 군사제도이자 행정제도가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2번. 청나라 하면 딱 팔기제. 바로 나오죠. 3번에 쇼고가 치안을 담당했다.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고케니니 지방에 쇼고와 지토로 파견되는데 쇼고는 치안, 지토는 토지 관리를 담당했었죠. 3번은 아니고요. 3번은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4번에 남명관, 북명관제 이거는 거란의 요나라. 거란. 그리고 5번에 정복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한 것은 이제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원나라. 몽골이죠. 정답은 2번이요. 청나라에 대한 설명.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밑줄 친 이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자, 여기도 굉장히 이제 설명이 또 긴데 여기서도 이제 핵심 키워드가 딱 보입니다. 자, 그림은 초대 이치카와 단주로가 연기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는 우키요에가 유행하는 등 조닌 문화가 발달했던 이막부 시기에 활약한 가부키. 키워드가 풍부해요. 그의 연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우키우에 조닌 문화 가부키. 자, 우키우에가 뭡니까? 채색 목판합니다. 그리고 가부키가 뭐죠? 굉장히 이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한 배우들이 나와서 막 연기하는. 그렇죠? 이 두 개의 공통점. 바로 일본 에도 막부 시대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다. 조닌 문화가 바로 이 에도 막부 시기의 서민 문화를 조닌 문화라고 하죠. 조닌이 누굽니까? 조닌은 바로 이 에도 막부 시대에 활동했던 상공업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막부는 무슨 막부냐? 이거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가 존재했던 시기는 언제냐? 17세기부터 언제까지예요? 19세기예요. 근데 이 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하는데 이 막부 시기면은 이때 한반도와 중국은 무슨 시대입니까? 무슨 시대죠? 한반도는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고 중국은 거의 이제 청대죠. 물론 17세기 초반에 이제 명나라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청대라고 볼 수 있죠. 조선 후기, 중국은 일본은 에도 막부. 이 시기에 발달한 문화에 대한 설명.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시기적으로 이거 뭐 어려운 문제가 싶은데 결국은 이게 시기 문제를 가장한 서민 문화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발달했던 문화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1번에 호류사. 여러분, 이 호류사는요, 일본의 아스카 문화. 아까 우리 쇼토쿠 태자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이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이에요. 6세기 초반에, 6세기가 아니라 7세기 초반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호류사는 상관이 없고요. 홍루몽. 이 홍루몽이 바로 청나라 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서민 문화 소설입니다. 조설근이라는 작가가 저술을 했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홍루몽. 그래서 서민 문화의 사례. 조선 같은 경우는 한글 소설, 그리고 뭐 민화, 그리고 뭐 판소리, 탈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는 홍루몽, 그리고 경극,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우키요의 가부키, 그리고 뭐 분라쿠라는 인형극,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서민 문화의 사례들도 쫙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서민 문화에 대한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자, 대한탑. 대한탑 나왔습니다. 대한탑. 대한탑은 아까 스님이 얘기했었죠. 7세기 당나라 때 현장이 인도에서 가지고 온 불유경과 불상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다. 대한탑. 현장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4번에 대월사기. 이 대월사기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대월이 그 민족적 자부심으로 편찬한 역사책입니다. 이거 언제냐? 13세기. 몽골이 막 번성했던 13세기. 역시 정답이 아니고 8만대장경 역시 13세기죠. 요거 이제 몽골의 침입을 불심으로 대동단결을 해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조판했던 겁니다. 따라서 요건 이제 요 시기에 해당되는 청나라의 대표적인 작품이 홍로몽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자, 전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난징 대학살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중국이고요. 자, 난징 대학살은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루거우차오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이 전쟁.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일본군. 일본군이 난징에서 일으킨 만해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쟁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자, 중일전쟁은 언제 일어났냐? 1937년에 일어났고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함과 동시에 이 중일전쟁도 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중일전쟁. 이 루거우차오 사건은요, 류타오 사건이랑 많이 헷갈립니다. 류타오 사건은 만주사변의 계기죠. 1931년입니다. 류타오 사건과 루거우차오 사건. 이게 좀 이렇게 중국어잖아요. 비슷해가지고 많이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자, 루거우차오 사건. 이 5글자고 류타오 4글자잖아요. 그렇죠? 4글자가 앞이고요. 5글자 뒤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라도 알아두세요. 자, 어쨌든 예, 이 중일전쟁 시기,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모군란. 자, 이모군란 언제입니까? 1882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임시정부의 침체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독립운동단체죠. 조직은 1931년이고요. 1932년에 대표적인 이 한인애국단의 조직원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32년에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4번에 아주아친의 반제국주의 단체죠. 1907년 도쿄에서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은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추진할 때 각종 선진 문물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파견했고, 원래 목적은 이제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불평등조약 개정에 실패했고 대신에 서구의 각종 근대 문물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 메이지 유신에 많은 참고를 합니다. 1871년에 파견이 됐어요. 제2차 국공합작,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이 바로 이 중일전쟁이 터진 직후에 이루어져 1937년. 자, 여러분 참고로 국공합작이 1차와 2차가 있죠. 국공합작도 역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데요. 국공합작이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뭘 목적이었죠? 1차는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였죠? 1차는 바로 군벌 세력을 타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군벌 세력. 그리고 2차는 군벌이 아니라 누구? 여기서 봤다시피 중일전쟁 때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1차와 2차를 여러분들 상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가지 헷갈리지 마세요.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정답 5번.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16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 친 이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림은 천황이 참석한 가운데 이 정부의 통치 원칙 담긴 5개조의 서문을 읽고 있다. 자, 개항 이후 지방의 하급 문화를 중심으로 존왕량이 운동. 요게 이제 첫 번째 중요 키워드가 되겠네요. 존왕량이. 왕을 높이고 이가 오랑캐입니다. 이 오랑캐를 양이 이제 몰아내다는 뜻이에요. 몰아내다. 자, 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몰아내자.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는요, 바로 서양 오랑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 존왕량의 운동을 추진하던 하급 무사들이 서양 세력과의 충돌에서 깨달았어요. 야, 서양 무기가 아주 기똥차구나. 야,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서양 세력이 접근해오는 과정에서 무능하게 대처한 이 막부 이 자식들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존우 왕은 유지하되 양이만 이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부가 무너지고 서구 문물을 쭉쭉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 정부가 수립이 됐다는 거죠.
네. 이 정부 바로 어떤 정부입니까? 메이지 정부입니다. 메이지 정부. 그리고 이 메이지 정부, 이때 이제 천황 이름이 메이지 천황이거든요.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이 메이지 정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근대화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 자, 그러니까 이 정부는 이제 메이지 정부인데요. 자, 메이지 유신을 추진한 그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 고를 보겠습니다. 1번, 광무개혁은 조선의 고종황제가 실시한 근대적 개혁이죠. 자, 2번에 금릉기기구군요. 이거 중국에서 만든 근대 무기 공장인데 중국이 양무운동을 대표합니다.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근대 무기 공장, 중국이에요. 청나라. 청나라입니다. 자, 3번에 다이호 율령. 다이호 뭔가 일본이야. 3번 이러면 안 돼요. 다이호 율령은 701년입니다. 율령 체제. 이거 고대죠. 고대. 아니고요. 4번에 3인평등. 이 3인평등이라는 말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3인평등. 3인평등이 뭐냐? 말 그대로 사가 이제 선비사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일본은 무사를 의미합니다. 무사.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과 민, 일반 백성들이 모두 평등하다. 즉 뭐 하자는 거예요? 신분제를 없앴다는 거죠. 평등. 예, 신분제를 없앴습니다. 메이지 유신. 그래서 무기 기술이나 근대 기술만 받아들였던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비교되는 게 뭡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법과 제도까지 개혁했다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신분제 폐지였습니다. 4번 3인평등 정책. 이 3인평등이라는 문구가요, 여러분들 4종 교과서에 다 나옵니다. 예, 이거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4종 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3인평등. 5번에 태평천국운동을 지나.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에서 19세기 중반에 일어났던 농민반란, 종교적 성격을 띤 홍수전이 주도했던 농민반란이죠. 따라서 역시 메이지 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3인평등 정책.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내면요.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은 메이지 유신 문제, 메이지 정부 나올 때 이때 이제 페이크 선지로 이런 걸 넣어요. 뭐 미일화 친조약을 체결했다. 혹은 미일소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이거 메이지 정부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그런 선지가 나오는데 이 미일화 친조약이나 미일소 통상조약을 체결한 건 메이지 정부가 아니라 에도막부예요. 에도막부.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메이지 유신과 굉장히 이제 멀리 안 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가까워서 많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미일화 친조약이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개항을 한 조약인데 이거는 메이지 정부 시대가 아니라 에도막부 말기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자, 가도시. 자, 이 도시가 어디냐? 프랑스 조계진에 한국인이 있다고 해요. 자, 프랑스 조계진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800명 정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신문. 이 독립신문은 여러분들 그 서재필이 창간한 그 독립신문이 아니에요. 요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이름만 독립신문 똑같지 전혀 다른 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이 조계진에서 발간됐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도시니까 이거 어딜까요? 바로 상하이. 트위스트가 절로 나오는 곳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 자, 상하이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공행이 설치되었다. 여러분, 공행이 있었던 도시 딱 하나인데 어딜까요? 바로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아까 아편전쟁에서 광저우 한번 언급이 됐었죠. 자, 공행. 서양과의 교류를 독점적으로 담당했던 상인조합. 이거 광저우에만 있었는데 이거 영국이 불만 품고 난징조약 체결할 때 공행 없애버렸죠. 그쵸? 공행. 자, 이번에 네지마. 이거는 나가사키에 있었죠. 인공섬이 에도막부가 만든 인공섬.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상관이 여기 위치해서 네덜란드와 교류를 했던 곳입니다. 난학의 산실이기도 하죠. 3번에 경인선. 경인선은요, 어디와 어디로 있는 선이죠? 바로 서울과 인천. 여러분들 지금도 이 경인선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인가? 아무튼 1호선. 예, 1호선이 바로 이 경인선의 흔적이죠. 1호선. 인천에서 이제 서울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입니다. 경인선. 자, 그리고 4번에 경사대학당. 이 경사대학당은 지금의 베이징 대학교입니다. 베이징.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5번에 영국 상인에 의해 신문. 상하이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이 신문인데요. 신보라는 신문, 신문 이름도 같이 알아두세요. 신보가 상하이에서 영국 상인에 의해서 발간되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17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가나 사이시기. 사이시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참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해서 사실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만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8년 동안 서로 적이 되어 싸운 프랑스와 베트남 민주공화국. 호치민이 세운 나라죠.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했다가 휴전협정에 조인을 했습니다. 휴전협정에 조인을 했고 베트남이 북위 17도선 근방에서 임시로 분할된다. 이거 뭐죠? 이거 제네바 협정이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정. 이게 언제냐? 1954년. 이게 이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프랑스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베트남 독립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맺어진 게 바로 제네바 협정. 그래서 북위 17도선에서 임시 분할하고 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베트남 공화국, 이제 남베트남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이제 수립이 되면서 베트남이 완전히 분단이 돼버린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베트남 휴전협정이 파리에서 조인되었다. 파리. 자, 휴전협정. 그래서 미국 베트남 공화국과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 정부의 대표가 참가했다고 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확정된 파리 평화협정. 그래서 이 협정을 맺고 나서 이제 미군이 완전히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게 됐죠. 이게 언제냐? 1973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연도 사이 거를 골라라 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이에서 있었을 법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몇 번이죠? 1번입니다. 통킹만 사건. 이 통킹만 사건은요, 연도는 1964년이에요. 이걸 이제 연도로 푼 친구는 이제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데, 연도를 몰라도 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구나 라는 걸 아는 친구라면 연도를 몰라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베트남 독립전쟁 끝나고 베트남이 이제 분단이 돼서 남베트남에서 이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이라고 하죠. 베트콩의 활동이 시작이 되고 남베트남 지역이 이제 혼란에 빠졌을 때 이 미군이 이 베트콩 소탕에 이제 뛰어든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통킹만 사건이었죠. 1964년. 사실은 이게 미 군함이 이제 공격받은 사건인데 사실은 미국의 자작극으로 판명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1964년이요. 이 통킹만 사건으로 미군이 개입을 했고 파리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에요. 나머지 뭐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든 부대죠. 이거 이제 1938년에 만들어졌고요. 3번에 카이로 선언은 1943년에 연합국 사이에서 이 카이로 선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한국의 독립이 처음으로 여기서 약속이 됐죠. 한국 독립. 자, 그리고 4번에 미일안보조약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동시에 맺어졌습니다. 5번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거는 국공내전이 끝나고 중국 공산당이 승리로 끝나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수립이 됐고요. 이때 결국 이제 국민당 세력은 이제 타이완으로 넘어가게 되죠.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통킹만 사건. 자, 이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선언이 발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임시대총통으로 취임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중화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총통으로 누가 취임을 했는데요. 누가 취임했죠? 순원이 취임했답니다.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으로 순원이 취임을 했다가 나중에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럼 순원이 임시대총통,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에 취임하게 된 배경이니까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겠습니까? 정답 볼게요. 1번 신해혁명. 1번이 정답이죠. 신해혁명. 자, 신해혁명은 1911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때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위안스카이에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임시대총통 자리가 넘어가게 되고, 이 위안스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중화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다시 또 혼란에 빠지면서 군벌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 바로 이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래서 순원이 이 위안스카이의 잔재인 군벌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차 국공합작이었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번에 만주국이 수립된 것은 언제냐? 1932년이 되겠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이 그 다음에 수립이 됐죠. 32년에. 자, 오사운동은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3.1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고요. 이 오사운동은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거의 관철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에서 들고 일어났던 반제국주의 운동이었죠.
4번에 한국 강복군은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돼서 일본이 국제무대에 복귀한 거 1951년 6.25 전쟁이 진행되던 도중입니다. 이 냉전 체제가 심화되자 이제 미국이 일본을 반공기지로 밀어주기 위해서 급하게 국제무대로 복귀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여러 가지 역사적 문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게 6.25 전쟁이 벌어지던 바로 그 도중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의 국제무대 복귀, 주권 회복. 자, 19번 정답은 1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자, 밑줄 친 이 조약이 체결된 시기. 뭐가 되게 많아요. 자, 근데 무슨 조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이 차지한 랴오뚱반도,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일본이 랴오뚱반도, 요동반도죠? 랴오뚱반도를 차지하게 된 바로 이 조약이 뭘까요? 자, 일본은 근데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청에게 이거를 반환해. 삼국 간섭.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랴오뚱반도와 삼국 간섭. 이 조약은 무슨 조약일까요? 이노무세키 조약이 아니라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네. 시모노세키 조약. 이게 언제냐? 1895년.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의 결과입니까? 청일전쟁의 결과였죠. 청일전쟁. 이 지도에 랴오뚱반도의 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조약에 체결된 시기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기 문제네요. 시기 문제. 근데 사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청일전쟁의 결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답은 이거지만 나머지 보겠습니다. 운요 사건 1875년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이 76년에 체결이 됐고요. 갑신정변 84년입니다. 1884년. 청일전쟁은 1894년에 일어나서 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되면서 끝났고요. 러일전쟁은 1904년에 발생해서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식민지가 됐죠. 그 후에 워싱턴 회의는 파리강화 회의 이후인 1921년, 그리고 만주사변은 1931년에 발생했고 32년에 아까 얘기했던 만주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너무 점수가 좀 덜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잘 나왔다고도 자만하지도 마시고, 나의 약점을 캐치해서 이거를 보완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번 시험 영양가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듣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시험 대박이 자리하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우리 나중에 또 만나길 바랄게요. 안녕!